네. 3장은 피드백의 유형과 특징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슬라이드를 나중에 공유 드린다고 했는데 새롭게 지금 좀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 괜찮은가요? 3장 피드백의 유형과 특징인데요. 사실 피드백의 유형과 어떤 특징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피드백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교사가 학습 상황에서 학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3장에서 피드백의 유형들과 각각의 특징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드백의 이제 분류 기준이고요. 이거는 우리 책에 55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은 이제 기능에 따라서 평가적인 것과 조언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가적인 것과 조언적인 것은 또 칭찬과 비판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사실 총 8가지로 이 학자들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적인 칭찬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이 잘한 수행에 대해서 그 외에 맞먹는 어떤 다른 보상을 해주는 것, 즉 스티커를 주거나 미소 지어주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무슨 면제권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말로써 또는 글로써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평가적인 칭찬이고요. 평가적인 비판은 반대로 학생이 잘못 수행한 것에 대신해서 어떤 쉬는 시간을 안 준다든지 청소를 시키는 이런 벌주기를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도록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넌 틀렸어, 뭐 다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평가적인 비판이고요. 조언적 칭찬과 조언적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할 때는 평가적인 칭찬이나 평가적 비판보다는 조언적 칭찬과 조언적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한테 잘했어 아니면 뭐 스티커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했는지, 즉 성취한 것을 명확히 말해주거나 기술해 주는 거죠.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류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시인데요. 학생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선생님이 아 너는 정말 그림을 잘 그렸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내가 왜 이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지 그 왜 잘 그렸다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가 그린 파도를 보니 파도가 마치 선생님한테 금방이라도 덮쳐올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조언적 칭찬이고요. 또는 이제 성취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취를 확장하도록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컨대 영어 작문에서 충분히 그 학년 수준에서 최고의 수행을,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하는 어떤 그런 수행을 한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너는 지금 학년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 하지만 네가 혹시 뭐 더 너의 그 수행을 확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성취를 확장하도록 구성해 나가는 이런 피드백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A를 가지고 우리가 수행 과제나 뭐 아니면 학습 활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했는데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 과제 자체에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과제를 제공해 주는 형태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언적 비판은 개선해야 할 것을 명확히 기술해 주는 것이죠. 네가 쓴 글이 정규에서 가장 짧다. 이런 거는 이제 평가적 비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럼 학생은 아, 짧다라는 게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길게 써옵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길게 쓰면 다 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짧다고 해서 나는 길게 썼는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짧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짧기 때문에 학생이 포함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개선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기술해 주는 것, 또 개선 방법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조언적 비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피드백을 한다라고 할 때는 평가적 칭찬이나 평가적 비판보다는 조언적 칭찬과 조언적 비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피드백의 복잡성에 따른 분류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온 피드백이 바로 확인적 피드백이죠. 정답 여부를 알려준다든지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재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든지
또 학생이 틀린 것에 표시해서 이제 되돌려 준다라든지 이런 게 바로 확인적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교화된 피드백은 학생이 이제 오답한 그 문항에 대해서 또는 잘못 수행한 것에 대해서 이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내용을 제시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학생이 답한 정답이나 오답이나 그다음에 잘 수행한 거나 혹시 잘 못한 수행이나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정교화 피드백의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학습을 안내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도 정교화 피드백의 한 가지고요. 또 학생이 가진 5개념과 오류 분석 및 진단을 포함하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도 정교화 피드백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먹어도 되고 늦어서 안 먹을까 봐. 그리고 이제 참조 유형에 따른 피드백 분류인데요. 이제 브루카트와 니코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규준 참조, 준거 참조, 목표 참조, 자기 참조가 있는데요. 규준 참조는 내가 학생이 속한 집단의 어떤 상대적인 서열 정보에 따라서 상대평가죠. 그래서 피드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너는 몇 등이야? 또는 몇 등급이야? 몇 퍼센타일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규준 참조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습자에게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자에게는 규준 참조 피드백을 했을 때 학생의 동기가 굉장히 저하되었다고 연구 결과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준거 참조 피드백이죠. 그래서 준거 참조 피드백은 학생이 어떤 도달해야 될 다양한 수준들이 있는데 그 수준을 기술한 우리가 루브릭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학생의 현재 수행 상태의 수준을 피드백해 주는 게 바로 준거 참조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목표 참조 피드백은 어떤 영역이나 주제에 대한 학습 목표, 거기에 대한 도달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목표 참조 피드백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카페에도 답을 달았고 어쩌면 조금 이따 반재천 교수님께서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준거 참조 피드백과 목표 참조 피드백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일부 학자는 준거 참조 피드백의 하나의 영역으로 목표 참조 피드백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나 영역과 관련된 그런 주제에 대한 도달도를 이야기하는 건 목표 참조 피드백이고 준거 참조 피드백은 좀 더 어떤 과제에 더 포커스가 있는 거죠. 이 과제를 수행한 수준, 다양한 수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수, 보통, 향상 필요 이런 수준이 있는데 그 각각의 수준에 대한 기대 수행을 미리 선언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 있고 그 기술에 비추어서 학생의 수행이 어느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거 참조 피드백과 목표 참조 피드백은 대부분의 학습자에게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제 교실에 있는 느린 학습자에게는 준거 참조 피드백이나 목표 참조 피드백을 제공했을 때 학생들이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전히 뭔가 뒤로 걷는 느낌이거나 나는 여전히 너무 멈춰있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그 참조 집단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이전의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이전의 수행에 비추어서 현재 성취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자기 참조 피드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보시면 선생님들 어떤 참조 유형에 따른 브루카트와 니코의 분류 그리고 정교성에 따른 정교와 정도에 따른 확인적 피드백과 인지적 피드백의 맥밀란의 분류 이렇게 학자들마다 좀 분류를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책에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렇게 분류한 거는 그 가장 최신의 어떤 것들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분류할 때는 또 이들 나름대로 그 레퍼런스를 그 이전에 연구됐던 것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점에 따른 분류인데요. 브루카트와 니코는 또 피드백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있느냐 아니면 인지적인 것에 있느냐라고 해서 결과 피드백과 인지적 피드백으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똑같은 학자들인데요. 브루카트와 니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지만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준거 참조나 목표 참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인지적인 피드백에 이제 포함된 어느 한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결과 피드백은 용어에서도 이미 선생님들께서 추측할 수 있듯이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나 과업의 성취 결과를 알려주는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인지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했던 과정이나 혹은 수행한 과업의 어떤 측면이 학생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피드백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책에 예시를 이제 들어두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걸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63쪽에 선생님들 중간쯤에 보시면요. 결과 피드백은 학생이 교사의 피드백을 활용해서 스스로 인지적인 피드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는 수행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 비제로 조사 내용 부족이라고만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피드백한 것을 보고 학생이 스스로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봐야겠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학생이 이런 결과 피드백을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어떤 인지적 피드백으로의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피드백은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런 상호작용 그리고 다양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좋고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티와 팀펄리가 피드백의 초점에 대해서 4가지 초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이제 반재천 교수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특히 반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이 해티와 팀펄리가 4가지 수준의 이 피드백을 이야기하면서 이 수준이라는 게 약간 레벨로 오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거를 브루카트가 또 인용을 하면서 약간 뭐 과제 수준이고 과정 수준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나게 어떤 번역을 한 그런 오류가 좀 오류라고 해야 되나 어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볼수록 이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봤을 때 이거는 이 수준이라는 것이 그냥 초점이 과제에 있느냐, 과정에 있느냐, 자기조절에 있느냐, 아니면 자아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보는 거지 이 수준은 어떤 층위를 가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 수준의 피드백은 과제가 얼마나 잘 이해 그리고 수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하는 것이고요. 과정 수준의 피드백은 과제를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한 주요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고 자기조절 수준의 피드백은 자기 점검, 행동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조절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 과정 수준과 자기조절 수준에 대한 약간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책 64쪽에 보면은요, 과정 수준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었거든요. 신분에 따른 의복을 비교할 때 비교 기준을 정하여 정리해서 제시하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와 같이 피드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 과제를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가 제안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과정 수준의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조절 수준의 피드백은 근본적으로 학생의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런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네 보고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의복 사진들이 섞여 있구나. 그런데 어떤 사진이 신분을 분류하는데 더 적합한 사진인지 판단하여 정리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즉 자기가 이렇게 막 사진들을 모아놨는데 네가 거기서 좀 더 적합한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선정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기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한 과제에 대해서 스스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컨대 아까 과정 수준 피드백에서 비교 기준을 정해서 이제 정하여 정리해서 제시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그 기준이 정확한 그 기준이 그 의복을 분류하는데 맞는 기준인지 혹시 생각해봤니?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조절 수준의 피드백이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런 식으로 자기 모니터링에 관한 거에 초점이 더 있다. 그러면 이건 자기조절 수준의 피드백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아 수준의 피드백은
우리가 어떤 인격의 형용사를 붙이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좀 뭐 똑똑한 친구네, 뭐 훌륭해 이런 식의 어떤 학습자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와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피드백하는 것은 그 학습자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가 한 수행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쪽과 66, 67쪽, 뭐 68쪽의 그 해티와 팀펄리의 그 피드백 모형에 대해 피드백 모형을 좀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피드백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귀에 닿지 않게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의 이해 그리고 수행과 바람직한 목표 사이에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피드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학습자 개개인마다 현재 이해와 목표 사이의 간격은 전부 다 다르겠죠. 네. 근데 이 다른 간격들을 각자가 각자의 수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피드백의 목적이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간격은 교사와 학생의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의한 바람직한 활동은 위에 있는 거죠. 보다 많은 노력과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이제 그 피드백 활동 자신 스스로 자기 피드백을 하거나 또는 누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좋은 바람직한 거고요. 또는 이 부분이 참 재밌긴 한데요. 목표를 포기하여서 격차 자체를 없앨 수도 있고요. 또는 목표 자체를 모호하게 해서 달성한 것만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 자체를 매우 낮추어 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학생에 대한 활동의 어떤 격차를 줄이는 거지만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또 교사에 의한 활동은 적절하면서도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에 의한 활동을 돕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명확히 교사에 의한 활동도 피드백의 어떤 하나의 요소로 들어가서 학생이 그렇게 자신이 피드백을 활용해서 자신의 또 자기 피드백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과 피드백을 통해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교사에 의한 활동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효과적인 피드백은 교사나 학생이 제기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feeding up, feeding back, feeding forward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목적지 피드백, 그다음에 현 수준 피드백, 다음 단계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각각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피드백,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피드백, 또 다음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피드백. 이러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수준에서 네 가지 초점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해티와 팀벌리의 피드백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학생들의 노력은 학습 목표가 분명하고 기꺼이 공부에 헌신하고자 하면서 결과적으로 학습에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할 때 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학습에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줬을 때 학생들이 이제 기꺼이 공부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면 학생들의 노력이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효과적인 오류 탐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라는 게 바로 메타인지에 관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오류 탐지 기술과 연계한 학습 전략이 무엇인지 배우고 과제 완수나 자신의 학습을 위해 보다 좋은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저희 딸한테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가 좀 영리하게 행동해라. 영리하게 행동하라는 게 너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너의 환경들을 이용하고 너의 환경들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맞게 했는지, 내가 지금 생각한 내가 만든 이런 기준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내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을 또는 효과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탐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거냐. 학생들에게 어떤 수행을 어느 정도 했고 합리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목표지향 행위를 하게 하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인내하게 하며 다른 유혹이 있어도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자,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또 여기에 이 어렵게 이 시간에 여기에 참석하신 것도 분명히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 기준이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대 수행이 불분명하고 학생 자신이 성공적으로 학습했다라는 것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아는지가 불분명하면 그죠? 목표가 학생의 학습을 이끌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왜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은 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결혼이 있는 신랑 신부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날 자기가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그것에 대해서 평가받는지에 대해서도 너무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랑 신부들이 그렇게 결혼식을 앞두고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은 과제 혹은 수행 목표 대비, 기대 성취 수준 대비, 이전의 수행 수준 대비, 과제나 수행의 일부분에서 성공이나 실패한 것 대비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뭐 대비, 뭐뭐 대비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려면 어떤 내가 참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렇게 학생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피드백하기 위해서 너무 막 잦은 시험을 보고 어떤 시험 결과에 대한 점수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표 달성과 관련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거나 그렇게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도전적인 과제, 더 나은 학습을 위해 해야 할 자기조절 및 학습 전략, 또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해티와 팀벌리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자신들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근데 그 이외에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좀 여러 장 좀 자세하게 기술을 해 두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3장의 어떤 피드백의 그 종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딱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울타리를 쳐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얘는 무슨 피드백이고 이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무슨 피드백이다. 이렇게 경계가 분명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아마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뭘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잘라서 얘는 이거야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 내가 한 피드백은 이거야 나는 이런 피드백이야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피드백의 유형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맥락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피드백은 이러한 것이겠다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피드백을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장인데요. 여기에서 효과적인 피드백 방법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례들을 좀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좀 우리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이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습니다. 효과적인 피드백의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는 피드백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피드백은 학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진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할 때는
평가적 피드백보다는 조언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코멘트 그리고 교수적 이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코멘트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글이나 구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피드백이 코멘트이고요. 교수적 이행이라는 것은 교사가 학생의 수행을 바탕으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수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아마 들으시면서 계속 이게 내가 수업할 때 내가 하는 어떤 활동, 내가 말하고 그다음 아이들에게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것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저는 거기가 뭐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조언적 피드백은 왜 우리가 평가적 피드백보다 조언적 피드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언적 피드백은 학생이 숙달 목표 지향 성취 동기를 갖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평가적 피드백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수행 목표 지향의 성취 동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어떤 과제에 부딪히면 내가 이것을 잘 해내지 못할까 봐 그걸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장할 때는 내 능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에 부딪히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언적 피드백을 받은 학생은 내가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나가고 있는가 이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숙달 목표 지향의 성취 동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능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노력하면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결과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나는 결과적으로 성취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현재는 없다고 할지라도 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고 끈기 있게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조그마한 어려움이 부딪혀도 저 여기랑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조언적 피드백은 과정에 초점을 두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명확한 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이 이전과 현재의 수행 및 성취를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기준이 되는 기대 수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학습활동 과정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루브릭을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수행과제나 학습활동 과제를 할 때. 그런데 그런 루브릭은 언뜻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학습의 진행 과정 중에서 자신의 학습을 모니터링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활동 과정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피드백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언적 피드백이 바로 학생의 자기조절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학습 목표가 명료하고 학생이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며 숙달 목표 지향의 동기를 가질 때 자기조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어떨 때 가장 두렵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하는가 생각해보면 내가 뭔가 너무나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될 때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을 때 모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가끔은 좀 뿌옇고 명확하지 않은 것 우리 같은 어른들은 그런 것에도 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만 아직 어린 학습자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고 너무 명료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좀 가는 힘이 좀 덜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책에 보시면 72쪽입니다. 72쪽에 코멘트와 교수적 이행이 평가적 조언적일 때 피드백의 특징이라고 해서요. 조언적인 피드백이 원서 그대로 하면 디스크립티브여서 D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조언적 피드백의 1수준에서부터 4수준까지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때 교사의 코멘트는 어떠한 것이고 교사의 교수적 이행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것들은 대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학생의 참여입니다. 우리가 학습자 중심의 어떤 교수학습과 평가 피드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라는 것은 학습자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는 수준인가, 아니면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라기보다는 그런 수준에 대한 어떤 그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이들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D1 수준의 피드백은 학생의 향상된 점, 성취한 것, 충족한 기준에, 우리 중거참조 피드백에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가 쭉 있는데 그 목표들을 아주 잘게 쪼개서 이것들 중에서 네가 여기는 성취했고 이거는 하지 못했고, 이런 피드백을 해주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수준의 조언적 피드백과 3수준의 조언적 피드백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가장 큰 차이는 학생의 부족한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생이 좀 더 나아가기 위한 학습을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에서 3수준의 기술적 피드백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차이는 뭐냐면, 학생이 여기에서부터는 공동 참여자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도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학생이 글을 쓰고 나서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 수준의 조언적 피드백에서는 선생님이 학생과 옆에 앉혀놓던지, 아니면 학생의 그 글 쓴 그 수행 과제를, 아니면 학습활동 과제를 보시고 거기에다가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잘못한 것, 어떤 오개념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 수준의 기술적인 피드백입니다. 조언적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3수준의 조언적 피드백은 학생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이 스스로 찾아내게끔 교사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질문만 던져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아, 너는 어떤 문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 너는 네가 쓴 이 글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좋았어?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학생이 거기에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자신의 사고를 확장해서 충분히 말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선생님은 지금 네가 이야기한 것들을 네가 쓴 글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 학생이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뭐 선생님 그걸 제가 좀 더 써올게요. 이제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활동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찾아낼 수 있도록, 자기가 잘한 것, 그리고 자기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에서 찾아내는 이런 과정을 하게 하는 게 3수준의 조언적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수준의 조언적 피드백은 앞에 말씀드린 어디로 가야 하지, 즉 학습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했다라는 구체적인 상태를 기술한 성공 기준이죠. 이것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성공 기준을 개발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더 뭐 학생들이 이게 좀 많이 훈련이 되고 하면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이 목표도 설정해보고 그 목표를 성취했다라는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술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사의 교수적 이행은 당면한 과제를 넘어서 더 큰 아이디어나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학생과 공동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4수준의 조언적 피드백까지 가는 것이 이제 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더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언적 피드백을 사용할 때 3가지 유형의 프롬프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3가지 유형의 프롬프트는 이제 7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상기 프롬프트, 비계 프롬프트, 예시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에서 프롬프트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생의 반응을 유도하는 어떤 코멘트를 하고 학생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다시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점검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학습자들에게 좋은 피드백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고 있단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수행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비계 프롬프트는 이제 앞서 3기 프롬프트만으로는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다음 단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핵심 질문들을 하면서 학생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문단에서 핵심 단어를 찾을 수 있니? 좋아. 그럼 어떤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것 같아? 라고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해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을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시 프롬프트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들 모델 중 하나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사가 제시한 모델을 바탕으로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시 중에 이 예시 프롬프트를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죠? 잘된 학생의 작품을 보여주고 다 모두 똑같이 그 학생의 작품처럼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시 프롬프트를 줄 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학생에게 기대하는 성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예시가 어떤 면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목표에 그러한 기대 성장에 이 예시들이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시로 예를 들어서 민주가 그린 나무를 봐. 너무 멋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민주와 똑같은 나무를 그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선생님이 원한 기대 성장이 민주가 그 학생들이 각자 봤던, 각자 경험했던 그런 특이한 나무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 나무의 특징을 살려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을 원했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예시 피드백은, 예시 프롬프트는 달랐어야 되는 거죠. 얘들아, 민주가 그린 나무를 보니까 선생님이 지리산에 가서 봤던 천년송이 떠오른단다. 너희들도 각자 봤던 그런 나무들을 떠올려보고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은 민주의 나무를 뚫어지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신들이 봤던 나무들을 떠올리면서 아마 상상을 할 거예요. 생각을 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학생들은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학습이 향상된다고 느낀다고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말은 다시 돌아가서요. 이번에 이제 3기 프롬프트만으로 충분한 학생들에게 뭐 비계 프롬프트나 예시 프롬프트 선생님 너무 많은 개입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가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옆에서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이걸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는 시간이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너무 개입하고 그러면 학생들 스스로가 선생님이 내가 못 해낼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드백할 때 학생들에게 아까 프롬프트라고 했잖아요. 주고 기다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피드백의 내용은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81쪽에 제안한 것처럼 잘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코스모스가 핀 길가에 이 부분을 흐릿하게 표현함으로써 너는 정말 원근법 마치 꽃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좀 더 노력해가 아니라 원근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모범 답안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수정 및 제한 사항을 포함한 피드백은 학생들을 대신해서 과업을 해주는 것과 같죠. 네. 선생님 가끔 그런 거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할 때 그 실내화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선생님 저 못 오리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 대고 이렇게 모형 떠서 한번 그려준 순간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전부 줄 서 있더라고요. 다 나도 오려달라고. 그래갖고 저 그날 손가락 쥐날 뻔했거든요. 또 왜 얘만 오려주냐 하니까 또 다 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예시지만 가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대신 해줘버리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은 가능한 1인칭과 3인칭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네가 표현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모르는 건 누구죠? 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주제가 되는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어. 그죠? 이 그림이 강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인칭으로 너는 주제를 강조하여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 네. 근데 바로 2인칭 피드백은 저는 손가락질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떻죠? 그냥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빨리 뭐 이거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너는 왜로 시작하는 피드백은 대부분의 경우 뒤에다 무슨 말을 붙여도 별로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죠.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해? 어때요? 마치 내가 안 똑똑해야 되는데 똑똑한 것 같고 너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뭔가 막 괜히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피드백은 1인칭과 3인칭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학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어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모든 학생이 교사가 의도한 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매우 예민한 선희 같은 학생이라면 제가 예시에 들은 것처럼 선생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발표는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서 내용 전달이 잘 되었어. 다음에 발표할 때는 손동작이 너무 과하지 않게 신경 쓰면 친구들이 네 발표를 집중해서 듣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선희가 만약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소심하고 평소에 교사가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한 학생이라면 이 뒷부분에 너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망했어. 내가 손동작이 너무 과해서 지금 안 좋았다라는 거구나. 이것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의 그러한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거를 감지하셨다라면 학생에게 다시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 있죠. 선아, 선생님은 네가 발표하면서 손동작을 적절히 취하려고 시도한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손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질 않잖아. 손동작을 취하는 건 발표할 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매우 좋은 전략이지만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학생들의 표정 하나를 살피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피드백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피드백의 목적상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7번째는요. 피드백 수용도를 어떻게 했을 때 피드백 수용도가 높아지느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2-3가지의 잘된 점과 1가지의 개선점을 제안했을 때 피드백 수용도가 가장 높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8번째인데요. 피드백은 시의적절하게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용돈 타기 좋은 타이밍을 탐색했던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선생님, 우리 아마 학급에도 눈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선생님 막 지금 화났는데 막 그때 좀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 좀 안타깝죠. 얘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도 피드백을 하기 정말 좋은 시점을 잘 탐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명확하게 이런 피드백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피드백은 조금 더 지연된 피드백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쪽지 시험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굳이 걷어서 뭐 집에 가지고 가서 피드백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정답을 제공하고 짝끼리 나누어서 채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가볍게 학생들에게 어떤 오류 확인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사가 그냥 언뜻 보고서 바로바로 돌려주기보다는 한 며칠 정도 지연된 피드백을 하더라도 학생들은 충분히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거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시간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피드백도 좀 더 진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피드백의 양과 횟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시의적절한 것보다 언제 해야 되느냐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피드백의 양과 횟수는 피드백 받는 사람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A라는 학생은 이만큼 줘도 받을 수 있는 친구야. 얘는 이만큼이야. 라고 하면
그 학생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피드백은 학습 중심 피드백이 아니라 과업 중심 피드백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피드백하는 목적은 잘못된 거를 다 끄집어내서 그걸 알려주는 것. 이게 피드백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의 양과 횟수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더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의 차이가 큰 학생들한테는 한꺼번에 목표를 향해서 가는 피드백을 주지 않아야 하고 단계적으로 바로 이 다음 단계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면서 피드백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 이 5가지를 다 주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5가지 중에 2가지는 다음 학습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3가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우선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될까요? 네. 다음 학습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횟수는 교사가 계획한 교수학습 활동의 내용과 수준, 학급의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계획하고 학생들도 이러한 피드백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약간 중고등학교 상황에서는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수행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걸 우리 요즘에 다 수업 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미리 중간에 너희들에게 피드백 기회를 2번 제공하겠다라고 공지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선생님께서 아니면 1번 하겠다라고 하든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학생은 어떤 학생들이죠? 1번의 기회도 쓰지 않는 학생. 그리고 2번을 다 쓰고도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 번의 기회도 쓰지 않는 학생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너 내가 피드백 해줄게, 줘봐,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너에게 피드백 기회가 아직 2번 더 남아있다. 언제까지? 네. 이거를 그냥 알려주는 거죠. 학생에게 고지하고 선생님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가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2번을 다 자기의 기회를 쓰고도 더 추가적인 피드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허용한다라는 계획이 미리 학생들과 같이 공지가 되어 있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드백 횟수를 계획할 때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가 이게 실행 가능한지 반드시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혼자서 뭐 몇백 명을 가르치시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근데 내가 얘네들한테 중간에 피드백을 2번씩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현실적인 측면도 좀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4장의 마지막에 플러스에 쓴 건데요. 반거울의 법칙을 적용하라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조절, 자기 모니터링, 자기 통제가 가능한 이런 우리가 학습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피드백은 이렇게 거울을 들어 올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울을 들어 올려주는 이유는 뭐죠? 학생이 자기가 자기를 보게 하려고. 그죠? 근데 선생님이 그 안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거울에다가 다 색칠을 해줘 버려요. 너는 이렇고 이렇게 이래서 너는 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 올려졌지만 색칠된 거울이어서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피드백은 좋지 않은 피드백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절은 선생님이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학생이 쓴 시를 보고 네가 쓴 시를 보니 선생님이 첫눈 왔을 때 느꼈던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아까 말씀드린 조언적 칭찬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해주면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시어로 나의 느낌을 잘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은 어떻죠? 자기 유능감, 그죠?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그런 자기 조절, 자기 모니터링, 자기 통제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선생님들